시작하겠습니다. 이곳 성남 제가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에 이 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여기서 이번 선거의 마지막 초대 국민 기자회견을 하게 돼서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정치인은 태어나지 않고 만들어집니다. 이곳 성남은 정치인 이재명이 만들어진 곳입니다. 소년공 이재명이 고난도 겪었지만 꿈도 키워낸 곳입니다. 시민운동가 이재명이 사회 변화를 일궈낸 곳입니다. 저의 정치적 고향 성남에서 약속드립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경청 투어부터 공식 선거 운동 기간까지 지난 한 달 동안 전국 각지에서 참으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의 호소를 들었고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간절함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택시기사분들은 하루 종일 돌아다니도 5만 원 벌기가 힘들다라고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소연 하셨습니다. 건국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가진 대한민국 청소년들이지만 취업 준비만 5년째인데 과연 취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모두 제 탓 같았습니다. 지난 3년의 폭정 또 불법 계엄으로 우리 국민의 삶이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무섭게 쏟아지던 폭우 속에서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제 유세 말씀을 들으시는 국민들에게서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과 미래에 대한 갈망을 보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온몸이 비에 흠뻑 젖어도 빗물이 안경까지 타고 흘러도 위동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장대비쯤이야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절박한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 이재명이 저도 모르게 큰절을 드리게 됐습니다. 최선을 다해 이 난국을 헤쳐나가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란으로 나라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지난주 한국은행은 국기화 성장률을 0%대 0.8%로 낮춰잡았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처한 냉엄한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제 삶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여정이었습니다. 성남시장으로 취임했을 때도 온통 불가능 투성이었습니다. 부패한 구조, 기득권의 높은 벽, 냉소적인 시선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민들만 보고 시민들의 기대를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우선순위를 조정했습니다. 행정도 시민 중심으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무상교복, 청년배당, 산후조리 지원 정책이 시민의 삶을 채웠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외면받던 일들이 하나하나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성남시의 청년배당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으로 확대해서 시행했고
농촌 기본소득을 최초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닥터 헬기를 도입해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들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이기는 정당, 수권 정당, 강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바꿔냈습니다. 정치란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국민 삶의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어렵더라도 도전해야 합니다. 성남에서, 경기도에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한 것처럼 이제는 대한민국을 확실히 바꿔보겠습니다. 벼랑 끝에선 자영업자들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이 포기하지 않고 자신 있게 장래를 계획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노후 걱정 없이 여생을 보내는 나라,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꿀 수 있는 나라, 그런 대한민국 이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미래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우리의 힘으로 새로 만들어갈 바로 그 때입니다. 공정성장과 전환성장을 동시에 추진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경제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과학기술과 산업, 교육, 국토, 공공, 금융 등 사회 모든 분야를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에 맞게 과감하게 바꿔내겠습니다.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모방하는 가짜 성장이 아니라 체질을 완전히 바꿔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진짜 성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 것입니다. 혁신 기업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투자자가 두텁게 보호받는 새로운 경제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은 대한민국 새 역사의 새벽입니다. 오랜 어둠이 거치려 합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는 역사적인 아침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분열을 통합으로, 침체를 성장으로 바꾸는 이 대전환은 국민 여러분의 투표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구보다 먼저 투표하기 위해 사전 투표소에 길게 줄 섰던 우리 국민들의 모습은 대전환에 대한 하는 목마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아껴 투표하러 나온 직장인, 아침부터 부지런히 먼 길 나오신 어르신, 학교 가기 전에 잠시 들른 대학생들, 아이 손을 꼭 잡고 투표소를 찾은 부모님들, 외국에서 투표일을 놓쳤다고 일부러 투표하기 위해 귀국했던 동포분들까지,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한 번도 포기한 적 없던 우리 국민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스스로 맞서 극복해온 위대한 대한 국민들이십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노력한 만큼의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약심은 악의 편이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처럼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역사를 바꾸고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나라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투표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제대로 일할 일꾼을 뽑아주십시오. 투표로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가장 잘 실현할 국민의 도구를 선택해 주십시오. 실천으로 성과를 만들어 온 충직하고 유능한 일꾼 저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잘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대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언론인들의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장소가 볼펜 펜좀 주시고요. 마이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좀 크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먼저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후보님 안녕하세요. 사이언쇼 손지원기대학과입니다. 먼저 그동안 고강도의 선거 유세 일정 다니느라 정말 요구 많으셨던 말씀 우선드리고 싶고요.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셨는데 마지막 유세 날인 만큼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많은 선거를 치러봤지만 지금처럼 긴장되고 또 절박하고 간절했던 선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란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고 또 내란을 극복하기 위한 선거인데 내란을 다시 되불러올 그런 후보가 경쟁자입니다. 또 윤석열 아바타 정광훈의 꼭두각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김문수 후보가 내란 수계의 윤석열의 지지와 응원을 받으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당선은 곧 상황 윤석열 내란 수계의 귀환을 의미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이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엄중함을 꼭 인식해 주시고 한 표라도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리고 엄중하게 압도적 심판을 통해서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대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어떤 정치인도 대한민국 이 민주공화국에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표로서 증명해 주시기 제3 간곡하게 강조드립니다. 예, 먼저 하십시오. 고마요. 조명 기자입니다. 이번에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실 경우에 대선 다음날 바로 좀 취임을 하시게 되는데 비슷한 일정으로 취임하셨던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취임 당일 오후에 1호 지시로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신 바가 있는데요. 취임 후 첫 번째 업무 지시를 좀 생각해 두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이미 말씀드렸는데 내란 극복은 뭐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에 필요한 조치들은 당연히 해갈 것이니까 지금 가장 주목해야 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생 문제입니다. 경제 상황 점검을 가장 먼저 지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후보님 머니투데 이순주입니다. 여기서 이제 후보님 2004년 성남의료원 설립운동 하셨을 때부터 또 최근 대선 유세 때까지 일부 기득권이 더 이상 특혜를 보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해 주셨었는데요. 만약 당선되신다면 사법부나 기재부 등 가장 먼저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곳은 어디인지 계획이 대략적으로 서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사회는 규칙을 어겨서 이익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켰다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상식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개혁해야 될 과제는 각 부문에 많이 산적해 있죠. 그러나 지금은 그 개혁보다 더 급한 것이 민생 회복이다, 경제 회복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개혁은 기본적으로 갈등을 수반하게 되는데 일단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우선순위에서는 일단은 경제 회복, 민생 회복에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경제 유명기자입니다. 이제 당장 취임하시게 되시면 이제 뭐 통상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나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으로 해서 스트롱맨들을 상대하게 되실 텐데 그분들과의 케미는 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이제 미국과의 통상협상일 것입니다. 그들이 스트롱맨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국 중심의 국가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추구하고 구사하기 때문에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역시도 외교의 가장 기본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이 이 나라의 안보 이익이든 경제 이익이든 그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가장 중심에 두는 그리고 가장 실용적인 협상들, 정책들을 구사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거기에 특별히 부족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자신문. 네, 전자신문 최익상 기자입니다. 오늘 내란 극복 얘기를 많이 해주긴 하셨는데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도 좀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께 조금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으시죠? 저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이 나라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주권을 부정하고 국민의 인권을 말살하고 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행위를 옹호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마치 새로운 체제가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 체제가 내란과는 무관한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그건 그야말로 오해인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공동체를 파괴하는 국민의 주권을 부정하는 그런 정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오해에 기반해서 또 지지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분들도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이기 때문에 일단 선거가 끝나면 그 결과에 모두가 승복하고 그것 역시도 우리 주권자들의 결단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당선이 된다면 아주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를 지지하는 국민 일부의 의지에서 지지하지 않는 다른 쪽 국민들을 탄압하거나 소외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지지했다는 이유로 특별한 혜택을 주거나 편애하거나 또 지지자와 비지지자를 구별해서 증오, 혐오하게 하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 또는 아주 작은 소모임의 회장이라 해도 그 단체의 대표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단체가 제대로 유지되게 하고 그 구성원들이 화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성원의 한쪽을 편들고 다른 쪽을 소외하고 배제하면 그 모임은 깨지죠. 그래서 국가 공동체에 있어서도 정치적 입장의 차이, 누구를 지지했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경쟁의 한 과정일 뿐이죠. 일부를 대표해서 전체를 대표하게 된다면 그 대표하게 된 순간부터는 전체를 대표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통합은 그냥 주장하는 구두선이 아니라 대통령의 제1의 책무입니다. 국민을 통합해야 힘을 모아서 우리 공동체의 과제들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죠. 정치 세력들 간의 색깔이 다르고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화하고 양보하고 타협해야 되겠죠. 그러나 국민들은 정치 세력에 따라서 색깔을 따라 이념을 따라 국민들이 편을 갈라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충분히 대화하고 존중하면서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점을 언제든지 잊지 않고 국민 중심의 정치, 행정을 해나가면 저는 충분히 화합하고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저는 기자로서 이준희 기자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 재임 중에 언론에 대한 수많은 탄압이 있었습니다. 집권하시면은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어떻게 보호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좀 여쭙고 싶고요. 최근에 지금 선거 기간 속에서도 뉴스타파나 인터넷 언론에 많은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기에는 기성 제도권의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한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집권하시면은 출처 부분에서 인터넷 언론에 대한 차별 이런 부분도 조금 개선해 주시고 언론 제도 개혁을 조금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인지 조금 예. 상당히 무거운 주제죠. 언론은 입법, 사법, 행정부의 제4부라고 불릴 만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언론을 통한 정보 유통이 우리 주권자들의 판단을 돕는, 그리고 이 정론 집필을 통해서 가짜를 제거하고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한 사회로 만들기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일부 언론은 이게 언론인가 의심이 될 정도로 자신들의 그런 특별한 위치를 악용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거나 정치적 편향을 가지고 아예 정치 일선에 나서거나 그런 경우가 꽤 있지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실제 사례를 조작 왜곡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 보호되는 만큼 특별한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언론의 규모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충분히 그에 대한 보호라면 좀 지나칠 것이고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언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재와 규제만으로 과연 제대로 그 언론 시장이 활성화되겠느냐. 충분히 지원하고 또 힘없지만 정말 정론 집필하는 그런 언론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또는 재정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일부는 하고 있죠. 그런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좀 균형 있게 언론 생태계 뭐랄까 그런 걸 잘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저 뒤에 말 잘못하면 이게 또 난리가 날 것 같아요. 한국일보 박준규입니다. 네. 저번에 국민주권 정부 말씀해 주셨고 국민이 국정 운영에 일부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국민 소통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네. 말씀을 좀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도어 스태핑을 한다거나 몇 개월마다 기자회견 정례화한다거나 이런 방식처럼 대국민 소통 어떻게 할 건지 여쭤보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평소에 개인 유튜브도 페이스북도 많이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그리고 미국처럼 유튜버나 틱토커의 대통령실 취재 이런 것도 허용하실 의향도 있으실지 여쭙습니다. 유튜버를 취재를 허용하게 할 것이냐 약간 어폐가 있는 발언 같아요. 취재는 언론이 하는 거 아닌가요? 유튜버가 아니라 1인 미디어 중에 책임성 있는 그런 언론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같은 기회를 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꼭 특정 공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숫자 때문에 제한을 하거나 그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전에도 우리가 인터넷으로 코로나 때는 기자회견도 많이 했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현대 정보통신수단을 활용하면 굳이 언론들을 소규모로 제한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을 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소통 문제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너무 이 소통을 즐긴다고 그럴까? 너무 좀 많이 쓰는 바람에 SNS 지금 관리 거를 뺏겼는데 제가 지금 유튜브만 빼고 나머지는 다 관리 거를 뺏겨가 제 마음대로 못 쓰고 있어요. 선거를
위험성을 좀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동의했는데 저는 도어 스태핑 이런 방식이 타당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뭘 숨기기 위해서 접촉을 제한하는 거 옳지 않을까? 정기적인 기자 간담회. 저는 여러분들이 직접 겪어보시기도 하지만 저는 뭐 이런 질의응답 많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한할 필요도 없고. 또 요즘은 이런 기자회견이나 이런 기자 간담회를 전부 생중계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직접 보시기 때문에 저는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이게 반드시 이제 언론사의 데스킹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는 바람에 일종의 왜곡도 일어나고 게이트키핑 때문에 차단되기도 하고 또 이런 부작용이 발생해서 또 실제로 언론 권력이 과도하게 커지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지금도 여러분 많이 직접 보실 텐데 이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 되게 많이 늘릴수록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도 좀 준비를 해서 해야지 지나가다 만나가도 갑자기 잃어버리면 이게 뭐 개인 사고하는 개인 같으면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건 5,200만 원의 운명이 달린 중대한 국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이 너무 커서 좀 간담회를 하더라도 좀 마음의 준비도 좀 하고 또 자료 준비도 좀 하고 주제도 정하고 뭐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나가다 갑자기 만나가지고 버스 앞에서 만나가지고 물어본다 갑자기 얘기해도 사고 나잖아요. 근데 그것도 국민에 대한 예의는 아니다. 그래도 또 필요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긴급하긴 할 수도 있겠죠. 긴급하게 여러분들이 물어볼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런 상황이면 또 필요하면 또 하고 다양하게 현장의 필요를 감안해서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저는 국민의 집단 지성을 믿는 사람이고 저는 제도 언론이든 아니면 제도 정치든 인맥, 학맥, 연고 이런 것들의 혜택을 보기보다는 그로부터는 사실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입장이고 그 어려운 정치 환경을 우리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지지, 격려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 속에서 호흡하지 않으면 질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특이한 색다른 정치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국민과 더 많이 직접 소통하려고 합니다. 예, 저 안쪽에 질문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패션 박서영 기자입니다. 오늘 후보님께서 요새 마지막 날 이곳에서 대국민 회견하는 것으로 후보님 초심을 좀 기억하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봐도 되는지 또 그리고 아침 방송 연설에서 이재명이 민주당 정부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당선되실 경우 당정 관계의 균형을 또 어떻게 가져가실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처음 정치를 결심할 때 그 초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하고 또 그 제가 첫 정치를 결심할 때의 이 상황을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리면서 저의 진심을 진지하게 좀 전달하고자 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아주고 계시지만 제가 두 번째 전과가 생기는 게 바로 이 시립의료원 설립운동이죠. 첫 번째 학급의 특혜분양 사건, 백풍정자 지역 용도 변경 반대 운동을 하다가 지금 PD가 취재하는 것을 옆에서 도와준 과정에서 PD가 검사를 사칭한 전화를 했고 저는 그걸 도와줬다는 의미로 어쨌든 뭐든 또 처벌을 구속까지 됐던 적이 있는데 두 번째로 이제 지역에 지금 바로 옆에 보셨을 겁니다. 성남 시립의료원 공공의료원을 시민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자 시민운동이 있었고 거기에 제가 공동대표로
함께 하다가 시립의료원 설립 조례를 시의회에서 47주 만에 날치기로 폐기하는 상황에서 우리 방청했던 시민들이 항의했고, 또 제가 그 대표로 저도 고함도 지르고 함께 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공용물 손상 이런 걸로 또 일부 우리 주민들이 구속됐고, 또 저도 구속될 위기여서 두 번째 또 구속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상황 설명도 좀 할 겸 상황이 정리되기를 기다리면서 이 교회 지하실에 기도실에 우리 이해한 목사님, 존경하는 이해한 목사님께 양해를 얻어서 지하기 한 편쯤 되나요? 기도실에 제가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때가 3월 25일 정도부터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시청 지금 다 적었습니다. 시청 감에 노랗게 개나리꽃이 정말 만개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갇혀있는 제 심정이 참 묘했습니다. 그러면서 3월 28일 오후 5시에 추억을 사가지고 왔던 보건의료원으로서 같이 시립의료원 설립운동을 했던 보건의료원으로서 가면 그분과 저녁을 먹다가 둘이 부여잡고 통곡을 하다가 우리 손으로 직접 시립의료원을 만들고 우리가 시장을 하자. 시장에 당선돼서 우리 손으로 시립의료원을 만들자. 이렇게 마음먹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저의 정치의 첫 출발지이기도 하고, 제가 정치가 무엇인지, 그대는 뭐 정치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살았는데, 정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정치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또 성원 시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게 다 정치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한시도 잊어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국정을 하게 되더라도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당정 관계는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든 정책이든 저는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제가 일단 결정하고 난 다음에 집행할 때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결정도 그렇게 혼자 독단적으로 빠르게 졸속을 하지 않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박묘정 의원도 옆에서 보셔서 알지만 결정 과정은 매우 거의 결정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매우 신중하게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인사도 정책도 방침도 그렇게 하죠. 당정관계에는 수평적으로 진지하게 일상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의견들, 경험들을 나누는 게 국정의 실패 가능성, 실수 가능성을 줄이는 거죠. 최대한 협의하고 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가능하면 당의 자원을 최대한 국정에 함께 쓸 생각입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이데일리 김세현 기자입니다. 골목골목 경선서부터 공식 선거운동까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셨는데요. 그 선거운동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인지, 또 그리고 가장 스트레스했던 순간이나 가장 힘이 차오르던 순간은 언제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선거운동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어떤 선거보다도 의미가 중대하고, 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나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하니까 매 순간순간 긴장되고 절박하고, 또 우리 국민들께 죄송하고, 또 현장에 상상 이상으로 많이 와주시는 국민들을 뵈면 죄송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장면이라면 역시 호남 이순신 루트를 따라서 경남, 전남 이
소식들을 순회할 때 호남 지역에 갔을 때 그 파티는 더구나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곡성, 순천, 여수 비가 많이 내렸는데 두 번째 곡성에도 비가 많이 내렸는데 순천에 갔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장대비를 맞으면서 그냥 쭉 맞고 오고 있더라고요. 일부는 우산을 쓰고 계신데 우산을 쓰면 또 옆 사람도 그 비를 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우산을 내려버리더라고요. 아예 그냥 우산을 쓰지 않고 그냥 온몸으로 비를 맞고 계신데 이렇게 안경에 막 비가 떨어지니까 안 보이니까 안경을 이렇게 물을 밀어내면서 우선 인도 보시죠. 손으로 밀어내면서 이렇게 서 계신 장면들을 보니까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위에 차의 윙 때문에 비가 안 맞으니까 정말 이렇게 또 약간 높은 자리에서 비도 안 맞고 비 맞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보고 연설을 하니까 그 자체도 또 죄송하고 3년 전에 우리가 좀 더 준비를 잘했더라면 제가 부족함을 좀 더 그때 많이 더 채웠더라면 지는 것은 지더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자책감도 생기고 다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장대비를 맞으면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현장에 서 있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아주 너무 절실하게 들었죠. 그때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씩 행복한 장면이랄까 그런 경우도 있죠. 저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 행복해요. 아이들 어쨌든 객관적으로 매우 엄혹한 상황이고 위기 국면이긴 한데 우리 어린이들 해맑게 즐겁게 어른들의 이런 어쩌면 정말 위중한 전쟁 같은 정치 현장에 와서도 밝게 해맑게 노는 것들을 보면 그냥 그 보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한 번만 더 마무리하고. 왜 그러세요? 좀 하게 놔두세요. 30분에 나가시는 거죠. 자, MBC. 네.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좀 기회를 더 드리세요. 네. 오늘 인쇄 현장에서도 국민의힘에서는 진 로저스 관련해서 민주당은 각자 지지 선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해명을 내놓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준석 후보도 방금 이재명 후보 유심히 트락하는 해프닝이었던 거 아니냐 좀 공격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후보 다 직접 해명을 해달라는 네. 그럼 선대에서 했으니까 보시고 우리 김문수 후보님은 그런 문제보다는 리박스쿨 이런 사이버 반란, 사이버 내란이라는 그런 중대 범죄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해명부터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국가의 예산을 전용해서 일종의 국가의 권력을 일부 이용해서 이재명 나빠, 김문수 후보와 이런 댓글을 조직적으로 쓰고 국민 여론을 조작해서 민주주의 과정 자체를 또 파괴하려고 하는 이 사이버 내란 행위에 대해서 정말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게 먼저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앞에 질문하시죠. 한국경제신문 최혜련입니다. 이번 선대위에 정말 다양한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그 후보님 그 시기에 그 한 20일 가량의 여정 좀 함께 하시니까 어떠셨는지 그리고 이후의 여정에서 이분들과 또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선대위는 어쨌든 통합의 가치를 높이 두고 많은 분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당내에서도 정말 이견 없이 작은 차이들을 넘어서 다 함께 해주셨고 당 외에서도 권노을 의원이라든지 정경 위원장 같은 분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죠. 이석연 전 법제처장 분들께서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 근데 선대위 자체가 통합의 가능성과 통합의 가치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정을 함에 있어서도 또 역할을 함께 나눠가면서 해야 되겠죠. 우리가 결국 국정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어떤 역할을 하게 할 것이냐의 제1의 기준은 국민에게 충직하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한들 그 권력을 사익을 위해서 자기 집단을 위해서 남용하면 안 똑똑하니만 못하죠. 그래서 국민에게 충직하고 거기다 유능하고 청명하고 거기다 적정하게 뭐 지역이나 연령이나 성이나 이런 것들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요소가 된다면 더 낫겠죠. 그가 살아온 과정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보다는 앞으로 그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더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배제 기준 이런 거는 이번에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수십 년 전에 뭔가 실수했다고 그걸 가지고 다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거 결코 옳지 않다. 뭐 30, 40년 전 소년기에 잠시의 일탈을 가지고 지금 다 충분히 역량 가지고 일가를 이룬 유능한 사람인데 그 이후로 배제하면 국가적 손실 아니겠냐. 언제나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그때가 세 분만 하시죠 그냥. 예, 세 분요. 네. 지금 더 그러면 이상 하지 말고. 여기 외신이 계신데요. 외신이 지금 여기 하고 저 교도 지금 질문 안 하시고 예, 예, 그럼 먼저 질문 하십시오. 통통 대선TV 기자 박위라고 합니다. 네. 이번 대선은 시간이 되게 짧았어요. 이 과정에서 아쉬움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주시고 외신으로서 이번 대선에서는 사실 외교 문제에 크게 다루지 않았어요. 근데 후보님이 친중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일본 네티즌들이 후보님이 당선되면 협력하자고 무역 잘하자고 하는 기대도 있어요. 그래서 당선하시게 되면 이 무역 부분에서 중국하고 협력 부분에서 어떻게 다루실 될지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미국이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다 외국이죠. 협력해야 될, 또 우호 설린해야 될 그런 관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외교의 가장 근간이 현실적으로 있고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고 이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확대 심화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또 역시 세계 공급망 문제나 아니면 이념과 가치를 완전히 도외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한미일 협력 관계도 역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적대화할 필요는 없죠. 국익에 맞춰서 뭐 대만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협력하고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리 선입관을 가지고 뭐 친자 붙여가지고 또는 반자 붙여서 이렇게 단정하거나 이거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자, 그러면 두 분 저쪽에 아까 영양 씨. 방학신문의 강윤주입니다. 오늘 오전 노트북에서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선거법 위반 사건 부분에서 대법원과 소통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요. 국민의힘과 이제 다른 쪽에서는 이거는 대법원과 외통 아니냐 좀 비판하고 있는데 네, 그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대변인께서 다 발표했죠. 이 소통이라는 단어 쓰고 이건 다 허위사실 공표로 법적 조치 하는 거. 팩트에 기반해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정치에 가장 심각한 문제죠. 조작, 왜곡 이런 것들은 정말 옳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내용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조정훈 아비경제 김지은이라고 하는데 후보님께서는 그 당대표 시절부터 태극기를 타국에 오셨는데 선거 기간 동안에도 진짜 대한민국을 찾아오겠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네. 그래서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태극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 질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이때까지 물어주지 않았는데 이 태극기가 사실은 오용됐습니다. 태극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일체성,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상징하는 하나의 중요한 상징물이죠. 이건 어떤 특정 정파,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소위 태극기 부대, 태극기 세력. 그래서 이 태극기는 마치 극우 세력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지게 됐습니다. 오염된 거죠. 그래서 태극기를 제자리에 좀 찾아주자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당선된 후에 아직 국회의원 배지가 너무 무거워서 달지 못하고 있는데 당 배지를 달다가 태극기로 이제 바꿨죠. 정치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시 국민 통합입니다. 국민 통합의 가장 중요한 상징물 중에 하나가 애국가, 태극기, 국화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가급적이면 오염시키지 말자 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국가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태극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잠시 있었죠. 그러나 이제 그런 시대도 지났고 이제 정상적인 평상의 대한민국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정한 애국가 노래죠. 애국가, 국화, 국기 이런 것들은 모두가 특별한 편견 없이 우리 모두를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물로 존중하고 또 악의적으로 왜곡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으로 나름 저항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제가 이거 좀 다루라고 했는데 내란 사태가 종결될 때가 지금 달지 안 됐는데 아마 내란에 대해서 내란 숙제 파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많이 뗀 것 같아요. 없어졌군요. 잘하셨습니다. 저만 닮아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시죠.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네, MBN 장나입니다. 오늘 저녁 유세가 사실 이제 마지막 유세고 이번 선거에서 여사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셨는데 네. 마지막에는 좀 깜짝 중반 유세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요. 또 오늘 후보께서 안규백 의원님께 국방장관을 맡아달라는 의사를 타진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네. 안규백 의원님이 아니더라도 혹시 의사를 타진한 분이 계신지 여쭤봅니다. 안규백 의원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보도가 났어요. 보도가. 네, 아직은 뭐 인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는 아직 이런 상태죠. 지금은 제가 자주 이제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우 처리는 전쟁이 끝난다. 지금은 국가 운명을 걸고 정말 대회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그 대회전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물론 고심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 아내는 지금 한 달 이상 좀 못 본 것 같은데 제 아내의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아마 서울에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지방을 주로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